형태, 다시 말해서 DNA, RNA 또는 싱글스트랜드 RNA, 더블스트랜드 RNA 또는 레트로바이러스 등등등 지놈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숙주 안에서 반드시 숙주의 번역계는 활용을 합니다. 현재 보면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에서 RNA를 만들어야 되는데 숙주 요소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숙주한테 없는 유전자를 이제 자신이 암호화해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숙주의 번역계, 즉 리보솜은 반드시 이용을 합니다. 비로이드. 이게 원래 정의는 감염성 RNA 입자인데요. RNA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RNA로만. 아주 독특하죠. 단백질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더 황당한 건 이 RNA에는 얘가 RNA 입자인데 얘는 단백질 정보가 없습니다. 암호화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유전물질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희한하죠. 이게 비로이드인데요. 주로 식물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동물에서는 질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식물에 주로 기생을 하게 돼서 우리가 관심이 또 좀 달랐으나 식물이 부족하면 우리 식량난에 허석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연구 열심히 해야 돼요. 농사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비로이드는 그 자체가 라이보자임, 숙주에서 라이보자임으로 기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라이보자임으로 기능을 해서 숙주 내 물질대사계를 교란시키게 되죠. 이것도 약간 들어간 얘기.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프리온. 프리온은 전염성 해면상 뇌증에 그러니까 뇌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죽는다고. 이게 원인 병원체이고요. 이러한 프리온은 소, 양, 사람 등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염 경로가 굉장히 독특하게도 식이, 먹거나 접촉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이제 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뇌를 먹는다. 좀 이상하지? 사람이 사람을 먹었던 건 식인 습관이 있는 뉴기니아의 원주민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았던 병이 크론인데요. 그 질병은 현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식인 습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소, 양이 같은 소, 양을 먹었대. 동족 상자는 비극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 병을 확대시켰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좀 있긴 있었는데 이 병이 확장됐던 이유는 인간이 동물성 사료를 주거든요. 이들 고기를 우리가 먹고 싶으니까 아미노산이 많으면 좋으니까요. 풀보다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미노산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으면 아까우니까 이제 그거를 사료로 해서 이제 크게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소의 이게 이제 광우병이죠. 전염성 해면상 뇌증의 병원체가 사람한테도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사람이 먹고 감염이 되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경우죠, 얘가.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프리온이라고 하는 애가 단백질 입자인데 이게 천하무적이라 얘가 열이나 또는 심지어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산 등에 강해요. 그래서 소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들어왔는데도 가수분해 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걸로 전염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독특한 놈이에요. 그런데다 증식은 어떻게 해요? 증식은? 핵산은 그래도 유전물질로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단백질이 유전물질이야? 이상하잖아. 예, 거기까지만 마무리. 바로 프리온 단백질은 우리 안에 정상 단백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프리온 단백질을 병원체가 만나서 병원체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바꿔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프리온 단백질이 있다고요. 근데 정상일 때는 병을 안 일으키는 건데 그게 질병과 만나면 모양이 변해가지고 증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챙겨주십사. 프리온이 제법 덩치가 크죠? 프리온이 덩치가 좀 커 보이는 이유는 프리온이 거대한 단백질의 덩어리예요. 단백질 하나가 아니라 얘네가 거대하게 뭉친 거예요. 그래서 불용성 단백질 입자라고도 하는데 일명 아밀로이드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거대하게 뭉치면 열에도 강하고 산에도 잘 부셔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하무적이 됐던 거죠. 병원체였습니다.
그다음에 유전암호. 유전암호도 분자생물학을 배우면 심심치 않게 문제로 내시죠. 유전암호에 대해서 쓰시오. 유전암호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코돈이잖아요. 코돈. 유전암호가 이름이에요. 우리의 유전암호 이름. 뭐 우리나라 말은 한글이 있고 뭐 이렇게 언어의 이름이 있듯이 유전암호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코돈은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3염기조로 구성을 시켜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염기조로 트리플렛 코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조가 한 종류 아미노산만을 지정을 하는데요. 하나의 코돈이 여러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암호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걸 명확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유전암호의 특징이죠. 그런데 코돈이 총 64종류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염기가 4개니까 이것처럼. 근데 그 중에서 3개의 종결 코돈이 있고 그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총 61개의 코돈이 존재하게 되는데 61개의 코돈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여러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는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중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티오닌하고 트립토판을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은 이렇게 여기 모든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요. 둘 이상의 동위 코돈을 갖습니다. 동위 코돈이란 자기를 똑같이 지정하는 코돈이라는 뜻이죠. 2개 이상의 동위 코돈을 갖는다. 그런데 트립토판하고 메티오닌은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유전암호가. 그래서 이거를 중복성이라고 합니다. 리던던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한 유전암호는 지금 현재 지구 생물에서는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이걸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진핵생물의 유전자를 세균한테 넣어줘도 세균도 진핵생물에서 만드는 단백질을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전암호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을 세균을 통해서 그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 공급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 유전공학이라는 기술이 되죠. 바로 유전암호의 보편성 때문에 유전암호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챙겨놔도 좋겠네요. 코돈입니다. 유전암호의 정의와 그리고 이렇게 유전암호의 특징, 3가지의 특징, 명확성, 중복성, 보편성을 소개하셔야 되고요. 하나 또 있구나. mRNA 오말단 끝부터 번역되는 게 아닙니다. 번역 단위도 정해져 있고요. 바로 AUG라는 것이 게시코돈이고요. 게시코돈에서부터 종결코돈까지 중복되지 않고 번역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AUG 게시코돈, UAA, UAG, UGA 종결코돈까지를 하나의 시스트론이라고 하죠. 하나의 번역 단위가 되니까 여기까지도 챙깁니다. 그러니까 AUG가 번역 게시해라.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번역 게시해라. 유전암호였고요. 자, 이번에는 약간 응용 문제. 그러니까 추론형으로 됐어요. 추론형.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죠. 자, 다음과 같은 돌연변이가 생겼을 경우에 저땅이 있을 때 없을 때 역시 저땅오페론 얘기를 해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땅오페론은 음성 조절과 양성 조절도 시험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오퍼레이터에 결합하는 단백질이 락I라는 조절 유전자의 산물인데 락I는 항상 발현이 되며 그 단백질은 억제자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억제자 단백질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것을 음성 조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억제자 단백질은 대표적인 음성 조절자입니다. 얘는 이퀄.